네. 네, 그럼 저희 워크샵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하겠고요. 순서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스케줄표를 시어를 했듯이 그거에서 변동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김동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상현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저 김한준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진교진 선생님, 이규환 선생님, 이남주 선생님, 그리고 한수민 선생님 이렇게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동현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워크샵 진행을 맡은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저희 워크샵에서는 현재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생성 모델인 겐을 활용해서 이런 도시의 특징들을 학습하고 학습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재생성하여서 그 고유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이제 시각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었어요. 특히 픽스2픽스나 사이클겐, 스타일겐과 같은 딥러닝 모델들을 이런 모델들은 이미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 디자인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타일겐은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재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통하여 학습된 특징들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디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일 그룹의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개의 그룹들을 혼재시키고 배양시키면서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돌연변이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한옥과 모더니즘 인테리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학습하고 시각화해 본 예시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한옥의 이런 재질과 공간적인 특징들이 이런 모더니즘의 그리드 시스템과 오묘하게 합쳐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단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닌 공간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3차원으로 확장시켜 건축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돕고 새롭게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KICDT 워크숍에서는 총 5일 동안 2번의 렉처 튜토리얼 세션과 2번의 테크니컬 서포트 세션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겐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렉처 세션에서는 전반적인 딥러닝의 작동 원리와 함께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큰 변화를 만든 CNN과 겐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렉처 세션에서는 데이터 큐레이션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AI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런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탐구해 보았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짧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결과물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특정 브랜드들의 패션 런웨이 사진들을 수집한 후 학습하여 이미지들을 생성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인터폴레이션을 통하여 이런 생성된 결과물들의 중간 과정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사이파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도시의 풍경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셋을 모을 수 없어서 이런 리얼리스틱한 결과물은 얻을 수 없었지만 사이파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색감, 빛 등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학습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건축적인 프로젝트로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이런 건축 회사들에서 디자인된 좋은 건축물들의 외부와 내부 이미지들을 모아 학습하였고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어떤 부분이 해당 건축물들을 우수하게 만들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습된 결과물에서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자라나는 특유의 오크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인테리어에서도 현재 유행하는 패턴과 재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겐을 통하여 매우 현실적인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보다 추상적인 형태에서 발생하는 비확실성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조경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을 모아 한꺼번에 트레이닝시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이런 인간의 눈으로 재분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생성된 조경 이미지고 산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소점 사진이 많이 있었으며 길의 요소도 명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로도 분류를 해보았고 이렇게 놀이공간은 하늘에서 찍은 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트레이닝셋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공간에서는 물에서 비치는 이런 반사가 흰색으로 빛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하여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재분류하면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분류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서상현 선생님 그 다음에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화면 시청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저는 서상현이고요. 저는 사이클에서 건축 테크놀로지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은 현재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 디자이너 및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워크샵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 워크샵은 오토메이티드 파사드 어셈블리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기반의 파사드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게 워크샵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TSN이 구글 콜랩 이 두 개의 툴을 주로 사용했고요. 사용한 언어는 이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으로 TSN을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코딩을 해보고 구글 콜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환경과 뭐 위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 코딩이나 머신러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워크샵의 목적이었습니다. 워크샵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로 도출하는지 이제 프로젝트를 디벨롭 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이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TSN이라는 통계학 혹은 이제 분류학 이런 쪽에서 쓰이는 생성 툴을 어떻게 또 왜 건축 디자인에 접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TSN이라는 툴 자체가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관한 이론도 기본적인 이론도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 간의 비슷한 특징을 이제 벡터화 시켜서 관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미지 혹은 다른 데이터 포맷을 이제 하나의 2D 그래픽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기존의 이제 PCA나 다른 통계나 분류학적 툴과 비교했을 때 TSN의 강점은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중 차원의 리스팅된 데이터를 인간이 해석 가능한 2D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보이는 로케이트 모양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TSN으로 표현했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좀 다른 좀 더 어떻게 보면 유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D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PCA와 비교해서. 그리고 이 스크린은 이제 간략하게 TSN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 슬라이드인데 그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리스팅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하나의 원점을 랜덤하게 설정을 한 후에 그 원점으로부터 그 어떤 그룹의 데이터셋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벡터로 그 벡터의 크기를 측정해서 다른 그룹과의 그 원점과 원점과 벡터 그룹 사이 간의 이제 간격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원리가 TSN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 벡터가 서로 이제 길이가 다르죠. 그 길이의 다름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즉 이미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잘 알려진 그 사이파이 그 소설에 나온 워드들을 다 벡터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
TSN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이미지는 어떨 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 힘든 만한 그런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보실 때는 뭐 차일드와 마더가 뭐 같이 옆에 있고, 뭐 또 뭐 뭐 여러 가지 다 비슷한 그런 류의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워드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파사드를 이제 모아서 그 이미지로 이렇게 같이 그 TSN을 돌려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같은 스타일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축 방식들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서로 조금씩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파사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커튼월을 사용한 그런 더블 글레이징 혹은 그 유리만으로 된 그런 파사드가 주로 돼 있고, 왼쪽 코너에 보시면 주로 메이스너리를 사용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나이트, 뭐 브릭 이런 그 재료의 관련성이 더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뭔가 애그리게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셋을 AI를 위한 데이터셋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다뤄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머신러닝 쪽에 그 입문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제 워낙 이런 그 AI 툴을 사용하려면은 데이터셋 크기 자체가 뭐 최소한 5,000개 더 많기는 몇만 개, 몇십만 개, 뭐 이렇게까지도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기초적인 부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했던 프로세스를 뭔가 쉐어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픽셀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머신러닝을 하시는 그 코드의 그 소스 코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 뭐 128, 256, 512 같은 컴퓨터 친화적인 그런 숫자로 일단은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픽셀 단위로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세그멘테이션 왜 하냐? 뭐 그냥 파사드 하나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데이터 세그멘테이션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셋의 그 넘버를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하나 건축적인 엘리먼트, 예를 들어 뭐 콜럼이면 콜럼 아니면 뭐 그 윈도우면 윈도우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그 건축적 요소들을 뭔가 하나의 이미지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취합한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 데이터셋이 프로세싱이 완료됐을 때 이미지입니다. 그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그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포토샵을 이용해서 퍼스펙티브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스케치 3라는 이제 자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딩 툴을 이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워크샵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제출해 주신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졌던 데이터 개수가 120개였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 후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나하나 건축적인 엘리멘트를 한 사진에 담음으로써 3만 개가 넘는 데이터셋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뭐 파이참이라는 이제 파이썬 코딩 엔바이러먼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먼저 거기서 한 다음에 이제 구글 콜랩으로 넘어와서 텐서플로우와 콜랩을 그 텐서플로우가 이제 콜랩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 자체를 구글 콜랩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가진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 성능이라든지 컴퓨터 성능에 그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쉽게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바이러먼트를 셋업할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요 정도입니다. 3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다른 그리드 사이즈를 가진 그런 TSNE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데이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이제 좀
그 래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아주 프리스틴한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파사드가 어떤 파사드와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지오메트리적으로는 뭐 컬러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 그 건축의 형태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여기 보시는 뭐 이런 굉장히 하이리 알티큘레이트된 그런 파사드는 알티큘레이트된 파사드끼리 또 그리드화된 그런 파사드는 그리드화된 파사드들끼리 그리고 뭔가 버네큘러한 그런 파사드들은 다 또 버네큘러한 그런 느낌의 파사드들로 이렇게 굉장히 애그리게이션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미지들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결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워크샵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뭐 워크샵 하면 이제 참여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역시 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셨네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제 워크숍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1월 4일, 6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해서 약 2시간씩, 그래서 총 4시간에 걸쳐서 게임 엔진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잠깐, 뭐랄까, 가벼운 맛보기 정도의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김한준이고, 이제 런던의 수미남 디자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많은 게임 엔진들이 존재하지만은 이제 이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이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약간 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더 그래스호퍼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초보가 접근하기에 편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선 유니티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에서부터 저희는 출발을 해서 간단히 뭐 유니티를 이 짧은 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깊게 파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유니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에 대한 간단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C# 스크립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 자체가 그래서 C# 스크립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내용이 이 보이즈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스크립팅 하나하나를 적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그냥 이제 저희가 이 스크립팅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보이즈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약간 birdoid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 새나 아니면 또 어떤 군집 개체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그 형식이 이제 보이즈 알고리즘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분리의 법칙, 정렬의 법칙, 응집의 법칙, 즉 separation, alignment, cohesion이라는 세 가지 힘을 주로 컨트롤을 해서 이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찾아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게임 상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접 separation, alignment, cohesion 이 세 가지 힘을 변형을 시켰을 때 이 군집 행동 개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이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그 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랜덤한 위치에서 출발을 했었지만은 이제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 메쉬, 그러니까 특정 오브젝트에서부터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 각각의 이 포인트들이 출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수업을 참여해 주신 분들의 첫날 수업 이후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세 가지 힘뿐만이 아니라 어트랙터 앤 레펠러, 즉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가고 싶어하는 곳, 그다음에 피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제 이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컨트롤해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쉐입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공 모양이 움직여 가지고서 트레이를 남기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트레이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주얼라이징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수업에서는 이 유니티라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바닥에 터레인을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이제 물론 지금 이거는 직접 그리고 있는 이미지지만은, 또는 실제 존재하는 지형들, 그러니까 즉 한국의 남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모르겠네요, 하이랜더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제 지형들을 가지고 와서 지형들을 엎어놓고 그 지형 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 보이드 알고리즘이지만은 지형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바닥은 사실은 남산이에요. 그렇게는 안 보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남산 지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위에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수업 이후에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제가 참가자분들의 결과물들을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저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좀 더 알차고 더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또 워크숍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저 다음에는 진규진 선생님 바로 준비가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욕에서, 죄송, 예,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저는 SOM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 그 부산대학교에서 지난 9월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가 저는 워크숍에서 직접적인 코딩 언어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데이터와 그리고 건물 디자인을 연결하는 그런 주제를 다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에 적합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를 이루는 내재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건물 바이 건물 죄송한데 적인. 잠시만요. 교수 선생님 네. 잠시만요. 그 지금 줌이 아마도 에러가 나서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줌 종료 이 에러 화면만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쉐어해 아, 주시겠어요? 네네. 다시 한 번만 쉐어를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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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건물 바이 건물의 친환경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는 네체로 에너지도 건물 바이 건물인데, 실제로 에너지들이 이렇게 건물 바이 건물로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그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건물들 사이에 있는 흐름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건물이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루어야 그게 현실적인 그런 건물의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들의 흐름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래서 그것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건물의 수명을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건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와 좀 어느 정도 맥락이 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페트롤리움과 연관된 에너지들이 많이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이것은 TM5라는 분의 스터디인데요. 시그램 빌딩을 만드는 어떤 에너지들의 그 로케이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로케이션들과도 연관이 있고 다양한 시간들과도 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로케이션에 거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시스템 바운더리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물건 자재를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파는 데서 끝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material excavation 그리고 실제적인 이용 시간 그리고 그 건물이 사용되는 끝나는 그 날까지 cradle to grave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스케일과 그리고 그 건물의 로케이션과도 그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립된 어떤 학문적인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embodied carbon 내재 에너지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베스 유니버시티에서 만드는 각각 머티리얼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쓰는 그 인벤토리 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에서부터 그 건물에 들어가는 물량을 산출해서 그것에 곱해서 그것이 총 건물에 들어가는 내재 에너지를 산출을 하는 방식을 이미 많이 디벨롭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대입해서 건물 디자인에 영향을 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귀양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그 외피 디자인에 있어서 돌로 할 것이냐, 메탈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재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보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보여드린 이 인벤토리에 의하여서는 그 킬로그램당 내재 에너지가 메탈이 물론 많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메탈이 많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그 내재 에너지에 대한 물량 산출을 근거로 해서 그 전체적인 그 물량을 산출하는 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서 그 내재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물량 아까 보여드린 베스 유니버시티 인벤토리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디테일한 그 물량 산출을 각각의 그 시나리오별로 산출을 했으며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어디서 물량이 그 재료들이 올 것인지를 고려하여서 그래서 그것들을 곱하여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그 비교 분석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한 7가지로 도출해서 최종적인 내재 에너지를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결과만 알려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메탈로 된 외피가 더 내재 에너지가 많을 것이다라는 우리 추측은 그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돌로 된 외피가 내재 에너지가 많은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돌을 달기 위한 어떤 그 internal 그를 달기 위한 그 안쪽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의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그것으로 인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컴퓨테이션이나 코딩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내재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또 소개하고 싶은 어떤 요소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내재 에너지 이전에 했던 것들은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만에 이 내재 에너지를 다루었다면 이제 한국의 아파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외국에 있는 건물들은 수백 년이 가는 것에 비하면 이것이 왜 20, 30년만 가서 다시 지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건물의 세세한 연도를 그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도를 한번
분석해 본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뭐 외피는 뭐 20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각각의 현대에 쓰이는 각각의 요소들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재 에너지 또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인구에 비하여는 그 건물을 이루는 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을 이루는 내재 에너지가 인구당 내재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파트나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짧은 수명의 연한이 굉장히 짧은 것에 기인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내재 에너지의 요소는 그 구조 요소인데 그 구조 요소는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는 예전부터 쓰여 왔는데 로마 시대 때 지어졌던 콘크리트 구조물 예를 들자면 판테온 같은 건물은 왜 지금까지 서 있는데 왜 지금 지어지는 콘크리트는 20-30년밖에 서 있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철근과 결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철근이 그 둘러싼 콘크리트와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크랙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완화시키는 요소로는 그 안에 있는 철근 그 구조물과 밖에 있는 외피 구조물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 안에 있는 레인 스크린을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는 빌딩 사이언스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떤 단 단연 단일 구조물 외피와 구조물이 일체화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어떤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들로 나타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들로 해당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식으로 그 노후화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이론적으로 그 정립이 된 것이 그 프로덕션 에너지와 그리고 그 프로덕션 에너지 그리고 그 컨섬션 에너지 이 둘의 그 상승과 하향 곡선을 서로 뒤바꾸는 그 방식으로서 이것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노베이션 방식을 사용할 때에 상당히 필요한 방식이라고 그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교진 그리고 선생님 이제 요약으로 예?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무 목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재 에너지가 너무 시장성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퀘스천이 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방식으로 그 에너지 사용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에너지와 그리고 내재 에너지를 곱해서 카본 에피션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지어지는 그 공사비 그리고 내재 에너지를 곱해서 카본 이코노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시장성도 결부되어 있는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도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분석하는 월드뱅크에서 만들어진 엣지라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도 소개하였고 그리고 간단한 우미 소프트웨어 이전에 말씀드린 그 퓨처아크 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쓰여졌던 우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간단히 내재 에너지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실험을 보여드린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워크숍이나 렉처를 못 들어갔었는데 시차 때문에 굉장히 놓친 게 이제 나중에 저희 한번 동영상으로 꼭 녹화본으로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규환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는지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저희는 5일이었죠. 5일날 저희 그 패브리케이션 랩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워크숍은 3개의 세션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다 보니까 이제 건축 실무에 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랙티스 중에 로보틱 패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로보틱 패브리케이션 중에 이번에 테마로 잡은 벽돌로 해서 패브리케이션 하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조작 방법, 그리고 백그라운드, 기술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 세션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벽돌을 참여자들이 쌓아보면서 이제 뭐 경험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세 세션으로 나눴고, 현장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 7분들이 원래 계획에는 2분만 오신다고 그랬다가 저희 인트로덕션 섹션 첫 번째 걸 듣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꽤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저희는 주로 이렇게 사옥을 설계하는 이제 조그만 아틀리에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사옥이라든지 그리고 뭐 병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왜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 왜 로보틱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건축의 실무를 좀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거에 백그라운드에 이제 우리가 뭐 후기 산업 사회에 있는 우리 건축가의 포지션이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서 지금처럼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그리고 사후 서비스 그리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공이 끝난 후에도 그것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개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저희 건축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디자인의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실무에서, 그래서 저희 그래스호퍼라는 것들이 원래 뭐 창의적으로 나온 거라기보단 뭐 랩뷰나 이런 컴퓨터 IT 쪽에서 벌써 쓰고 있던 뭐 그런 어떤 비주얼 코딩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장비랑 연결이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로보틱 패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장비들 그리고 센서, 뭐 모니터링 장비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개발한 이제 소프트웨어들 이제 워크숍에 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실시 설계 마무리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던 그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떤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방이 이제 남향이라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옥이기 때문에 어떤 더블 파사드를 통해서 벽돌을 영농벽을 하게 되는데, 로봇으로 쌓게 되면 뭔가 좀 극단적인 영농 패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데서 시작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저희 그 매트리얼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 얘기하고 최종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디자인 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스스로 크리에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그 공유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쌓아봤을 때 시각적으로 또한 그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것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시 설계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내진 보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것들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뭐 형태들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농 쌓기다 보니까 다른 콘크리트 프린팅하고는 다르게 콘크리트가 계속 사출되면 안 되고 단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했던 장비들 이제 벽돌 모양에 따라서 이 끝에다가 어떤 엔드 이펙터를 하나 더 달게 되는데 사각 벽돌이면 사각 뭐 그런 걸 달게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뭐 몰탈이 자꾸 벽돌 사이사이로 흘러나와서 그거가 아니어서 이제 저희가 로봇 2개를 협업시켜 가지고 이제 몰탈을 한 로봇가 이제 구멍 피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로봇가 벽돌을 쌓고 뭐 이런 협업 스터디 했던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시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했을 때 사실 그냥 모양을 형태를 막 마음껏 막 디자인하는 게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게 아니라 매터리얼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어야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그러니까 패블랩에서 실제 그걸 쌓고 그걸 어떻게 이송할 건지, 어떻게 현장에서 조립될 것인지. 물론 로봇가 현장에 가서 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뭐 저희 모델은 설계 사무실 안에 그러니까 랩 안에 이런 패브리케이션 장비를 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파트를 현장으로 보내서 어떤 시공 과정에 개입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시험했던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사람과 로봇이 그러니까 모든 걸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저희가 로봇가 패브리케이션한 부분과 사람이 만들어낸 부분의 접합 부분에 뭐 AR을 접속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부분들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패널에 이렇게 QR 코드를 보내주면 현장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글래스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추가적으로 쌓아야 될 부분을 보고 로봇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 정확한 형태로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했던 것.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6개월이나 걸렸던 허가 기간이 마치고 실시 설계 마무리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했던 작년에 설계한 단독주택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가 청주시 건축상을 탔던 이제 벽돌로 파사드 했던 4층짜리 건물을 큰 벽돌벽으로 했더니 그 익스펜션 조인트가 벽돌의 어떤 벽돌 매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미학적인 부분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단독주택이지만 매스를 셋으로 나눠서 그 익스펜션 조인트들이 다 뒤쪽으로 빠져서 보이지 않게 했던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약간의 곡선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공을 했고 뭐 어떻게 내진 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내진 보강 철물의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의 다큐멘테이션 돼서 나가고 어떻게 버려지는 매트리얼이 없을지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했던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시공 공사 저희 요거 자르는 건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외부 업체랑 어떻게 협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터디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피하려고 설계를 했으나 여전히 로봇가 다 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벽돌 패널 조립 부분을 로봇가 하게 되고 나머지가 사람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뭐 그런 스터디 해서 뭐 메탈 조인트 없이 깨끗한 2차 국면에 어떤 벽돌벽을 현장에서 쌓고 로봇가 쌓고 이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뭐 목겁을 여기서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예견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들 설명드렸고, 뭐 이규환 선생님 요약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진교진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그 벽돌에 들어가 있거나 콘크리트에 들어있는 철물에 대한 부식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중에 있거든요. 미세 전류를 보내서 그 이제 철이 그 산화작용을 막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트 모니터링해서 사후적으로 데이터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 뭐 그리고 뭐 벽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 역시 그 디지털 부분이 이제 피지컬 매터리얼리티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드렸고, 기타 저희가 다른 3D 프린팅 기술들 개발하고 있는 것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 예정인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금방 끝납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도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워크숍은 이제 세션 1, 그래서 유정민 연구원하고 김동범 연구원이 이제 로봇의 기본 원리 그런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패브리케이션 방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애로사항들 공유를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들 얘기하고, 뭐 그 인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고 실질적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워크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가서 들어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지 못해갖고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남준 선생님 그 다음 준비되셨나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이요. 이제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발표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이 약간 순서가 약간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KICDT 첫 번째 이제 컨퍼런스로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도중에서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까? 테크놀로지, 컴퓨테이션 이걸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어떤 분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패브리케이션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각각의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처음 내가 컴퓨테이션을 접했던 그 바이어스에 의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그 밑에 어떤 기저에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로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인트로덕션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우리 첫 번째 컨퍼런스의 쓰임인 데이터 앤 디자인이라는 이제 그 쓰임을 만든 거고요. 일단 디자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머티리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지금 사람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머티리얼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디자이너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라믹이라든지 브릭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면 무슨 뭐 메탈이라든지 플라스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이러한 재료들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재료들이고 우리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바뀐 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머티리얼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에 얼마큼 그 뭐랄까 정확도라든지 효율성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이 머티리얼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로운 인트로덕션이 되죠. 어떤 그 도구들이 인트로덕션 될 때마다 그것들 다뤄내는 방법들이 인트로덕션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머티리얼에 의해서 도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도구와 머티리얼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재료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데이터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사실 데이터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뭐 블록체인 컴퓨팅, 뭐 AI, 뭐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결국 이걸 하나로 뭉쳐서 꾹꾹 짜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 예를 들면 IoT, 그다음에 네트워크, 혹은 뭐 5G 다 데이터를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까? 여러분들 코인, 이게 사실은 어떤 코인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컴퓨팅에 더 가까워요. 예, 어떻게 모을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까? 뭐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되게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서카스틱한 프로세스. 가령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좀 통계학적 데이터 분석들. 이런 데이터를 모았고 프로세스했고 인사이트를 뽑아냈다고 친다면 어디다 적용할까?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라는 게 우리 디자이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디자인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프랙티스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네. 뭐 지오메트리 있고요. 건축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건축 구조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스케일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이 디자인의 손앞에 놓여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쿠킹할 것인가. 우리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테이셔널 메서덜러지로 이 데이터를 쿠킹해서 뭐에다 쓴다? 디자인에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빔에 맞춰가지고 4일에 걸쳐가지고 각각의 선생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억셉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마에 맞춰가지고 과연 이 데이터가 이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다양한 어떤 시각으로 경험으로 연구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 성우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아키텍처 디자인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아까 설명해 주신 우리 김한준 선생님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방법론과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오후에는 이제 김동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건축 기술, 특별히 어떤 머티리얼과 패브리케이션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데이터 드리븐해서 어떤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과 어떤 실무,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교진 선생님 아까 우리 워크숍 설명 들었죠? 빌딩 에너지, 도시 에너지, 에너지도 결국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디자이너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실제에 대해서 어떤 예와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규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로보틱스,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데이터, 결국에는 이 브릭도 3차원 공간에서의 포지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열을 하고 디자이너들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쓰므로써 어떤 자동화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보자. 어떤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희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빔을 사용한 밸류 엔지니어링,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이그샘플이랑 되게 다양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서 이 밸류 엔지니어링, 즉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이피션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올라가는 대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워크숍을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한 세션 한 세션 운영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남수 선생님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먼저 했어야 됐나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수민 선생님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튜토리얼도 많고 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된 약간 좀 그런 뭔가 시오리티컬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남주 선생님 채널에서는 이게 깊이 있는 거 많이 다루시지만은 그런 거에 좀 컨트리뷰트를 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시리즈 워크숍을 프로포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은 Computational Design and
Computational Design and Theory고요. 제가 뭐 theory의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뭔가 짧은 글을 매번 이제 매회 같이 읽어보고 같이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배워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호응이 좀 좋으면 매달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라는 학교에서 지금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준 선생님하고 같이 소양도 맞죠, 되게. 오피스를 운영하고 이거는 이제 건축의 전공이야? 뮤트 해주셔야 이거는 중국 돼요. 중국 학교 같다. 네. 네, 이게- 김수민님 뮤트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컨퍼런스 이 워크숍의 주제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써놓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1회를 이번에 7일 날 했고 2회는 2월 6일 날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게 괜찮으면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회 주제는 AI와 건축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컨퍼런스를 할 때 저는 하도 이제 건축 이 계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망각했는데 사실 저희 취지가 디자이너들과 정말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분야들을 다 같이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였었던 거를 잠깐 까먹고 이렇게 AI and 아키텍처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AI and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회는 그렇게 했고 제 2회는 이제 미학과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디자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특히 건축에는 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타부하고 약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풍조가 있어요. 특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런 테크놀로지가 좀 들어간 그런 디스코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좀 더 오픈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자 2월 달에는 그런 주제로 짧은 글도 읽어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제 2회 때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회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틱, 뭐 메타버스, 뭐 AR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의견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AI 인공지능과 건축에 대한 이제 리딩은 이제 뭐 당연히 AI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리딩은 이 책을 제가 골라봤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멜라니 미셸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입문서 같은 책이라서 되게 읽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Q&A처럼 이렇게 6가지 질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세션이 있어서 그걸 발췌해서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짧지만 의미 있는 글로서 제가 발췌해서 그렇게 보내드렸었고요. 한 일주일인가 2주 전에 보내드려서 같이 읽어봤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퀘스천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셀프 드라이빙 카는 언제부터 커먼플레이스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AI는 정말 사람들을 대체해서 언임플로이먼트를 만들 것인가? 컴퓨터는 크리에이티브한가? 그리고 제너럴 휴먼 레벨 AI는 얼마나 멀리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AI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가? 그리고 AI가 아직도 솔브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되게 좀 프로보커티브한 그런 퀘스천들을 이 작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쉐어하면서 우리만의 의견도 좀씩 이야기해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너무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참여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쁜 스케줄을 뚫고 이렇게 송 선생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아마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 시차도 안 맞으실 거고 아마 네. 바로 공항에서 오시자마자 바로 로그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한주 쌤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뭐 어차피 크게 저도 한 게 없었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래는 10시 30분, 그러니까 6분 뒤부터 세션 1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6분 혹시 정도 쉬었다가 뭐 지금 우리 벌써 한 1시간 40분 정도 진행했기 네.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한 6분 정도 쉬었다가 정시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짧게 6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그럼 10시 30분부터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